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김종필 고다마 사건. 미국의 저명한 월간 잡지 애틀랜틱 1966년 2월호에 재미 작가 김은국이 쓴 오마이 코리아란 기사가 실렸다. 그 몇 년 전 순교자라는 영문 소설을 써 유명해진 김 씨는 매사추세츠 대학 영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중 1965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가 휩쓸고 있던 서울을 취재했다. 이 기사의 발췌문은 신문에 연재되기도 했고 전문은 잡지에 번역돼 실렸다. 지금 읽어봐도 문학가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할 만한 대목이 많다. 6.25 전쟁 때 국군 장교로 근무했던 김은국은 평양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대령 친구와 서울대 정치학과에 다니던 동생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실감나게 소개하기도 했다. 대령 친구는 김 씨에게 동생을 만나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놈이 무정부주의자 흉내를 내는 것은 참을 수 없어라고 했다. 대령, 동생, 동생의 친구, 김 씨, 네 사람은 중국 음식점에서 만났다. 화제가 학생 시위와 군인의 역할에 미치자 동생은 대령에게 형님은 그 군복 입은 것이 창피하지 않수 라고 말하는 바람에 언쟁이 시작됐다. 네가 고아가 됐을 때 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웠단 말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날 위해 싸워달랬어요. 우린 새 세대예요. 기성세대의 일그러진 가치관, 부패한 사회에는 신물이 났어요. 너희가 새 세대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사회의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니란다. 김은국이 물었다. 4.19 혁명이 성공한 후 학생들이 한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나? 무정부 상태였지 라고 대령은 말했다. 부패를 쓸어내는 건데 바보 같은 군인들이 뛰어들었어요 라고 동생이 받았다. 우린 이 비참한 나라에 새 질서가 세워질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를 바란 게 아니야. 학생 봉기도 군사혁명도 한 번씩으로 좋게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버릇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라틴 아메리카 꼴이 난다는 것을 우리 장교들은 잘 알고 있어. 김은국은 학생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혼란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감각에 선동되고 덧없는 영웅주의에서 스릴감을 찾으며 세상이 뒤죽박죽되는 것을 볼 때 찰나적인 기쁨에 매혹되는 듯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만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어 아무것도 그의 신념을 흔들 수 없다. 그는 굳세고 어쩌면 신비롭기까지 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라서 국가 원수로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다는 자신감 속에 착 가라앉아 있는 듯이 보였다.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뭘 바라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학생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곧 잠잠해질 겁니다. 그가 이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의 자신감과 침착함은 나에게 전염되어 오는 듯했다. 김은국은 추하고 수치스러운 옛날을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과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찬란한 문화유산이라고 기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환상, 망상,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면 거기에 엄숙한 현실이 있다고 충고했다. 수세기 동안 권력의 압박을 받았고 정치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왔으며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해 절망의 끝까지 밀려나온 가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민족이란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희망은 있다. 2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것. 이러한 경험에서 무엇인가 얻은 게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은국은 한국인이 민주주의란 게임을 가장 무도회처럼 즐기고 있다고 했다. 이 게임이 습관이 된다면 언젠가는 한국인들이 진지하게 게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환상과 기만에서 기적이 탄생할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반대자의 날카로운 항의는 없는 것보다 낫다. 한국의 선동적이고 제멋대로인 신문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규율 없이 하는 데모 학생도 길게 보면 조용하고 겁에 질린 학생들보다 낫다. 한국인의 삶에는 조잡하고 야생적인 것, 그러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행한 나라와 사랑 싸움 같은 것을 계속할 수 있는가 보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한국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들의 실존을 직시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황금기에 망상을 버릴 때 갸냘픈 희망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개인주의의 경직성과 신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상호불신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긴 것이라 해도 언젠가는 순수하고 성실한 생활에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있다. 박정희는 감상이나 낭만 또는 겉멋을 애써 억제하면서 겉으로 딱딱한 모습과 표정을 내세우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었다. 시심과 감상이 남다른 이였으나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것으로 삼고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김종필은 달랐다. 여유가 있고 때로는 화사했다. 예술, 문학, 취향을 정치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을 즐겨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김종필이 못마땅하기도 했다. 대중 앞에서는 부끄럼 타고 감정 표현을 쑥스럽게 생각해온 그는 거침이 없고 그래서 대중적 인기도 모으는 김종필에 대해서 때론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김종필의 일면을 보여주는 성하대담 기사가 1966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다. 음악평론가 박용구가 김종필을 찾아가 대화한 내용이었다. 김종필 의장은 격이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저번 외유 때의 일이죠. 마침 탱그루드에서 저 유명한 유진 올만디가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해서 연주를 한다지 않아요. 그래서 350km를 달려가 들었죠. 그 레퍼토리 가운데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죠. 쇼팽의 제1번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나는 솔로보다는 콘체르토를 좋아해요. 피아노에서는 쇼팽의 제1번, 바이올린은 맨델스존의 콘체르토죠. 솔로는 역시 개인 플레이에 그치는 것이고 콘체르토는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염원하는 건 그런 대화죠. 그 대화 속에서 하모니가 빚어지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음악을 동경하는 건 어쩌면 정치에서 이룩해보고자 하는 이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음악이 흐르는 정치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국왕이 소년 오케스트라에 끼어서 클라리넷을 불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메말라 있어요. 낡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민중과 어울려 하모니를 만들 생각을 안 하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죠. 음악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극성스럽게 비싼 수업료를 바쳐가면서 피아노를 가르치지만 그 피아노가 생활을 부드럽게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악이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가 회사에서 피로해서 돌아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피아노를 들려준다든가 하여 가정의 하모니에 의막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소위 비틀즈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재즈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경박에 흘러버린 것은 인간 사회의 하모니를 깨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김종필은 5.16 혁명 직후 예그린 악단을 만들었으나 2차례의 외유로 해산됐다. 그는 당의장에 복귀한 뒤 악단을 재조직했다. 김 의장은 유럽을 외유할 때 유명한 교향악단의 심포니 연주를 담은 레코드판을 많이 사 모았다면서 가끔 이화여고에 다니는 딸이 피아노를 치고 둘째 형님이 기타, 나는 아코디언으로 합주를 즐긴다고 소개했다. 이 무렵 김종필은 고다마 사건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좀 했다. 일본 우익의 거물 고다마 요시오는 나중에 로키드 뇌물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다. 그는 김종필이 정보부장일 때부터 가까웠고 박종규 경호실장과도 의기투합하는 사이였다. 고다마는 한국에 와서 정일관 총리, 김영욱 정보부장, 박종규 실장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고다마는 김종필의 측근인 김용태 등과 만나 나눈 대화를 꺼내면서 한국의 진짜 실력자는 박 대통령입니까? 김 의장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 보고되자 박정희는 김영욱 정보부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정보부에서 조사해보니 취중 방담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김종필 측근의 방담이 녹음된 테이프가 등장하는 등 궁중 음모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김 의장의 직계로 알려진 예춘호 공화당 전 사무총장은 박종규 실장에게 부탁하여 박 대통령을 만나 김 의장이 직접 말할 수 없는 사정을 전달하고 김용태를 변호했다. 박 대통령은 중류 정도의 가정집 같은 청와대의 작은 방에서 친형이 동생을 타이르듯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고 예 씨는 회고했다. 대통령의 말씀의 표정은 격이 없게 말을 건넬 수 있게 해줬고 유경수가 진로 소주, 돼지 족발, 오징어를 내와 소박하고 잔잔한 분위기였다. 거나하게 취한 박 대통령은 옛날 김종필 의장과의 만남, 김 의장의 장단점,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꼭 남을 시켜 전한다는 불평을 말했다. 예 총장,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안 굽는단 말이야. 종필이에게 전하시오. 종필이는 주변의 못된 것들 때문에 큰일이오. 박 대통령은 몇 사람의 이름을 대며 큰 소리로 욕을 했지만 결코 부하가 치밀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예전 총장은 박 대통령의 말을 충실하게 김종필에게 전했다.